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금방 진짜 쉬운 진단이 끝났는데 오늘 김동현 전문가님께서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제가 대신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만큼 훌륭하게 한번 방송 준비를 해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하고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답게 오늘 어떤 섹터들이 조금 매기가 흘렀고 수급이 들어왔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지 또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관심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또 이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은 좀 독특하게 유가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유가 차트를 좀 켜놨습니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 이렇게 좀 써봐야 되겠죠. 유가보다는 원자재. 착각하신 분들인데 유가도 전부 다 원자재에 속합니다. 네, 에너지도 원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라고 쓰기보다는 천연가스도 있으니까 원자재 대란이죠. 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공급망 대란. 정리는 일단 딱 해놓고 정리는 복잡하게 하고 결정은 심플하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어졌냐? 앞에 들어갈 가로 안에 들어갈 문구가 있겠죠? 강의 시간이니까 여기 딱 지정학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해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뭐죠? 완화는 좀 되었죠. 자, 왜 완화가 되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가는 선반영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만큼 주가에 선반영되었고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여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죠. 원자재 에너지 대란이 있고 공급망 대란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어졌지만 완화가 됐고 근데 시장에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 하지만 뒤에 얼마만큼 이어질지죠. 그 다음에 무엇이 그 다음에 이어질지 가장 중요하겠죠. 영어로 좀 멋있게 써 what, 그 다음에 how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 주가 마지막 파도의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크루드 오일을 먼저 좀 켜놨는데 어제 좀 보시게 되면 유럽 쪽에서 이제 결국은 원유 금수 조치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원유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난 바가 없습니다. EU라고 쓰고요. 두 번째죠. 첫 번째 어디가 결정했습니까? 미국이죠.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걸 대변하는 것 같고요. 아직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럽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유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7%가 올라버렸습니다. 유가가. 저는 2차 저항선을 유가에 관해서는 115불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저항선을 110불로 봤고요. 2차 저항선을 115불로 봤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더 못 가느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채무 불이행 지금 유예 기간 동안이라고 봐요. 결국은 디폴트로 가진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이거 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0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봐도 유예를 택하지 디폴트로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워에서 한달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무조건 매파적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몇 번을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매파적이고 단지 코멘트가 중요했다. 이것도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었죠.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코멘트 쳐줬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강하다. 약간 긴축 발작을 우려하는 모습. 그런데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했어요. 단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는 언제쯤이냐? 오늘 아까 진짜 쉬운 진단 하다 보니까 아시아 종묘. 요즘에 사료 비료 많이 가죠. 오늘도 다루겠지만 이따 종목 뒤에 진단을 할 때. 결국은 세계 곡창지대라고 해요. 우크라이나가 밀 가격, 옥수수 가격, 비료 가격이 거의 38% 급등.
비료 종목들이 테마단을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죠. 그럼 이게 언제쯤 해소될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시황적인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황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시황이 기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거지 기술적인 거 시황 변동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일정 체크죠. 정보력이에요. 이거를 이제 토마토 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얻어가시는 거고 또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시는 또 회원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목요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날 보시게 되면 일정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월요일 날 있었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긴축 스탠스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시장에 뭐 크게 낙폭으로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 있을 첫 번째는 결국은 나토죠. 나토에 그냥 바이든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니까. 바이든이 참석을 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죠. 왜 참석합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어떤 정치적 딜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목요일 날 EU 정상회의가 있어요. 정상회담이. 여기서 다룰 내용은 좀 다르겠죠.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내용도 다루겠지만 공급망 대란이라든지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언제 입출국을 조금 더 원활하게 열 것인지 코로나 종식 팬데믹 상황은 언제 종료를 할 것인지 등등의 의견을 다루겠죠. 가장 조 바이든의 스탠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토에 왜 참석하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딜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도 목요일 전에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목요일 날 해결이 안 되고 금요일 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국경지대인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통령인데 뭐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가 폴란드입니다. 당연히 나토 가입국이고요. 여기 조 바이든이 금요일 날 갑니다. 왜 갈까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한 루트겠죠. 여기서 또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비료 사료 종목은 더 갈 수 있겠지만 소나기는 피해서 가야죠. 왜? 여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확실성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베팅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가장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료 사료 종목을 사시면서 나는 실적을 보고 샀어. 밸류에이션이 싸서 샀어. 말이 안 되죠. PR을 보게 되면 100배도 넘어가는데 매출액이 2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오죠. 그건 억지고요. 그러면 왜 오늘 유가 차트를 켜놨느냐? 오늘 유가를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오늘 유가도 하방자리입니다. 오늘 유가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이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나서 리오프닝주와 같이 한번 연동성까지 지어보겠습니다. 자, 유가 차트 모습인데요. 유가는 보통 크루드 이런 WTI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선물 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6시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알고 계시고. 그럼 유가가 지금 이제 115불이어서요. 찍고 좀 내려왔네요. 오늘 음봉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자, 오늘장 이제 종목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연스럽게. 뭐에 연동 관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항공이죠. 여행 관련주들. 이렇게 시황적인 것과 종목의 연동 관계를 이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항공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유일세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튀니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좀 안타깝게 어제 중국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보잉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델타 항공이라든지 미국의 현물 어떤 항공사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벌어지죠.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국내 항공사 모습이에요. 좀 넘어와서. 대한항공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미국의 항공 그룹주들 현물 지수를 보시게 되면 거의 3%에서 5%가 떨어집니다.
아, 오늘 항공 섹터 강하지 못하겠구나. 거기다가 유가까지 올랐어요. 어제. 유가 몇 프로? 7%. 아이고, 안 되겠구나. 오늘은 뭐 에너지 종목들 좀 오르고. 근데 거기 또 선반영 됐으니까 리바운드 과정이었어요.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다 뒤에 다루겠지만. 그런데 오늘 흐름이 어땠죠? 오늘 항공주들 거의 보합권 양봉에서 끝났습니다. 대한항공만 그랬냐? 아시아나항공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지금 차트 바꿨습니다. 예, 여기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써있네요. 아까 대한항공이었고. 똑같죠? 오늘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해야죠. 무슨 뜻이죠? 첫 번째, 미국과의 항공 섹터 연동성이 깨졌다는 거죠.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커플링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유가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죠. 유가 영향력은 감소되었다. 그러면 오늘 푸는 김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왜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됐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항상 주가에 대한 의미. 왜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었을까? 지금까지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들이 푹썩 주저앉았다가 유가가 또 내려가면 올라왔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트래블 버블이죠.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쓴다면 국경을 열고 있다는 거죠. 국경 문호 개방 이러면 좀 그렇고 개방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접경지역 개방은 좀 그렇고 결국은 3월 27일 월요일부터 이제 첫 번째가 괌 노선이에요. 괌 노선. 미국은 PCR 검사 영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루 전날 거. 일본은 3일치까지 해결해줘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태국은 그냥 갈 수 있어요. 태국은 뭐 좀 후진국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영국도 자가격리가 없습니다. 무자가격리. 선진국도 지금 풀고 있고 후진국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3일 마지막에 처음으로 2년 만에 아시아나항공이 하와이 노선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사이판 노선도 2회로 늘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국제 여객 수요 증가가 국제 여객 수요 증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뭐보다? 유가보다는. 이게 조금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가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면서 완화된다. 내지는 기술적인 하락 자리다. 그럼 여기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제 시황적인 해설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네, 시청자분들 몫이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으로는 뭐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했고 큰 조정 장세이기보다는 미국이 좀 쉬어가는 장세.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되면서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 양대 지수 모두 괜찮았지만 그래도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의 반등세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선물로 외국인들의 저는 조금 강한 표현 쓰고 싶어요. 장난질이라고 하고 싶어요. 현물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현물에서 프로그램 매수만 하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가 올라가는 이런 장세들. 오늘 그래서 대형주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이걸 또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오늘 방위산업 섹터였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합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인데 저도 한일단조 매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건 좀 반성을 저희 지금은 안 계시는데 이토마토 전문가분들이 다 반성하셔야 돼요. 이 항공우주에서 그때 기업 IR을 이토마토에서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 참석 인원이 적어가지고 안 됐는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다 선반영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종목이 LIG 넥스논이죠.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저도 이미 선반영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 선반영 됐다고 보고 있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방위산업 전문 업체들이에요. 뭐 하나 시스템을 포함해서. 그런데도 우주항공 테마를 탈 때도 갔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위산업 색채를 입혀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갔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적일까요? 아니죠. 결국은 전쟁 테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전쟁 테마에 관해서 장기화될 것이다. 중립국대에서 이제 끝날 것이다. 이거 뭐 알 수 없죠. 1번인지 2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부분에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가진 자의 영역이죠. 굳이 신규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전쟁 테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사태가 길어질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매매에 들어가야 되겠죠. 시황적인 요소는. 뭐 기술적인 건 타점은 나중에 찾더라도. 저는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 오늘은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사료 종목이죠. 사료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는데 원탑은 한일사료입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일사료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꾸준하게 3천억대를 찍어왔어요.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36억 대폭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점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상당히 상한가로 갔고 그 다음에 현대사료가 따라갔어요. 현대사료까지.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설명하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저는 뭐 유튜브를 안 하니까 저도 언젠가는 좀 인싸가 돼야 되니까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에 윗꼬리가 좀 달린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종목을 종가로 매수한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상한가 가긴 갔네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법이죠? 그거를 뭐 누가 이야기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런 기법 따위는 없습니다. 네. 억지로 만들어내는 마시고요. 유튜브분들.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들 자질놀이 나오고 유튜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버를 왜 하고 있어요? 여기 와 있어야죠. 여기 PD들이 카메라 테스트하고 면접 봅니다. 자격증 따시고. 그런 기법은 없어요. 그냥 운입니다. 운. 이건 운이에요. 운. 운에 얻어 걸린 겁니다. 차라리 오늘 누가 질문하셨더라고요. 오늘 한일사료 상한가, 현대사료 상한가. 그 중에 오늘 나는 아시아 종묘를 샀습니다. 누가 오늘 진짜 쉬운 진단에 질문을 올리셨던데 이 종목이죠. 저는 뭐 비료사료 관련된 종목을 한 번도 매매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본 적도 없는데 뭐 여기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매출액 맨날 정체 상태고 테마단이죠. 근데 이분은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여기 매출액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이 200억짜리예요. 매출액 200억짜리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주식 다시 배워야죠. 매매는 가능하죠. 근데 매매를 한 흔적을 보는데 왜 시청자를 칭찬했냐면 시청자분 단가가 여기였어요. 5,700원? 뭐 여기서 잡으셨더라고요. 기술적인 타점이 좋았냐? 이건 아니고요. 기술적인 건 늘 본인의 노하우와 시장에 나와 있는 노하우를 결합시켜서 청출어람 하시면 돼요.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말고 시장에 나와 있는 기법과 자기만의 노하우를 결합시켜서 청출어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뭘 잘했느냐? 후발주자를 찾았다는 거죠. 아, 나는 전쟁 테마 중에 비료 사료를 좀 해보고 싶어. 그런데 한일사료, 현대사료 상한가 같구나. 쫓아가지 않고 나는 후발주자를 찾아가지고 좀 기술적인 거에 결합시켜서 승부를 좀 봐보고 싶어. 근데 오늘 매도 시점이 좀 고민됐는지 채택이 상당히 채택이 됐죠. 아유, 100점 만점에 99점이죠. 이렇게 매매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잘하셨죠. 내일이라도 팔면 당장 수익이지 않습니까? 30% 가까이. 뭐 고민할 가치가 뭐가 있어요. 저는 비료 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라고 봐요. 특히 이번 주에는. 물론 이번 주에 EU 정상회담이라든지 조 바이든의 어떤 나토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네. 조 바이든도 모릅니다. 푸틴 만나보고 이야기해봐야지 알지. 뭐 아무도 몰라요. 이 불확실성에 굳이 급등락을 이용해서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관망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왜? 다른 데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대형주들도 올랐고요. 요즘 기판 쪽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도 오늘 2% 3%씩 올랐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화학 종목인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죠. 자, 정유 종목들 보시게 되면 오늘 크루드오일 가격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좀 올랐어요. 다 좋습니다. 정유 종목이 올랐으니까 하나만 볼까요? 중앙에너비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 딱 글자가 지워지다 말았네요. 답을 써드리겠습니다. 관망. 크루드오일 가격이 올라갈 때 주가는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이미 주가가 고점 찍었죠. 여기서 따른 눌림목 공략은 가능합니다. 눌림목 공략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매매지 않습니까? 매매. 수익 났으면 치고 빠져야죠. 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때문이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미 다 주가가 선반영돼서 큰 시세는 나온 뒤죠.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주도 재미없다 하시는데 재미없죠. 기준가치가 매매 관점이 아니니까. 근데 벌써 1년 가까이 적금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KB금융입니다. 연준의 어제 스탠스,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했어요. 아주 강렬한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50bp 올리겠다. 뭐 0.5%라고 해도 되고요. 3월에는 빅스텝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빅스텝 밟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빅스텝 이야기를 좀 했어요. 결국은 다음 FMC 때 빅스텝을 밟을 과정을 벌써 이야기해버렸어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당연히 은행주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6번 더 하겠다. 결국은 뭐 기업은행, KB금융 오늘 다 올랐어요, 주가가. 물론 접근 방식은 매매가 아니죠. 투자에 좀 접근 방식을 좀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의 횟수에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은 투자와 매매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잘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시는 걸로 하면 된다. 투자나 매매나 잘하시는 걸로 하면 되고 단지 불확실성이 있는 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있는 건 좀 피해가자. 결국은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변함없습니다. 파월은 고용은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는 너무 높다. 이런 시사 발언까지 했어요.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결국 해답은 투자 관점에 걸맞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기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고요.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이제는 좀 디커플링 돼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반등은 느리지만 더딘 회복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종목군 장세입니다. 우상향 되는 종목을 실적을 보고 선취하시고요. 과대 낙폭에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리바운드를 노리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매매와 투자가 완벽하게 구분 지어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결국은 올바른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저는 역시나 매매보다는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매 시기가 과연 언제라고 물으신다면 지금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목요일날 명예복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